네, 안녕하세요. 아이라스크랩 세미나. 이번 소개될 논문은 VLFM Vision Language Frontier Maps for Zero-Shot Semantic Navigation입니다. 이 논문은 2024 이크라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코그니티브 로보틱스에서 베스트 페이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3회 인용되었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아이라스크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민규입니다. 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걸 택할 때 어떻게 찾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숙하지 않을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Explicit Maps 그리고 Internal Knowledge를 고려하여 생각한다고 합니다. Explicit Map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지형에 대한 내가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도를 하나 보기도 하고, 그다음 Internal Knowledge. 일반적으로 이런 지형이라고 하는 것들,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이 건물 내의 어떤 구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 욕실을 찾고자 한다면은 이 욕실 안에 변기와 샤워기를 찾는다고 하면 이 변기와 샤워기는 욕실에 있을 것이고 종종 욕실은 침실 근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모르는 집을 가더라도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욕실을 금방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인터널 널리지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축적돼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터널 널리지는 세만틱 널리지, 이 세만틱 널리지라고 하면은 이제 의미론적 지식, 일반적으로 소파는 여기 있을 것이야, TV는 소파 옆에 있을 것이야, 이것도 부엌이네요. 부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부엌에서 밥 먹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엌 앞에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세만틱 널리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만틱 널리지가 구성되어 있는 인터널 널리지 그리고 익스플리트 맵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내비게이션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널 널리지를 어떤 표현하고자 할 때 또는 소화하고자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할 때 이 내추럴 랭귀지를 통해서 보통 한다고 합니다. 인터널 널리지 또는 세만틱 널리지는 내추럴 랭귀지를 통해서 더욱 인핸스, 더 잘 생각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내추럴 랭귀지의 특성인 이 컨텍스트, 이 문맥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이런 널리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몇몇의 근거를 가지고 추론에 내비게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부엌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입구를 간다고 했을 때 입구는 아무래도 거실 근처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실을 가기 위해서 지금 소파가 눈에 보이고 복도가 보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내추럴 랭귀지, 이 자연어로서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연어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어떤 로봇 분야에서도 이게 처음 보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디를 내비게이션 하고자 할 때 인간처럼 생각해보자라는 것이 어떤 저희의 첫 번째 목표였던 것이고, 그런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내추럴 랭귀지, 이 자연어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행히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라지 랭귀지 모델, LLM, 비전 랭귀지 모델, VLM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라이크 내비게이션, 사람처럼 어디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런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굉장히 큰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한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노벨 오브젝트, unfamiliar environment, 익숙하지 않은 내가 사람이 보지 못했던 모델이 보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수용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의 형식, 텍스트, 이미지, 스피치, 스트럭처 데이터, 3D, 시그널 이런 것들을 주로 학습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어댑테이션 될 수 있는 것이죠. QA, SA, IE, IC, OR, IF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런 것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 몇 가지를 뽑았을 때 첫 시작이었던 오픈 AI의 클립, 그다음에 글립, 블립 이런 식으로 이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굉장히 요즘 최근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까지 인트로덕션을 먼저 정리해봤을 때 저희가 이번 논문에서 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로샷 오브젝트 꼴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제로샷 오브젝트 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인바이드 AI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용어의 의미는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I가 이런 로봇이 우리 주변에 존재했을 때 이 로봇이 실내에서 처음 본 환경,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이 로봇, 이 AI가 특정 물체를 찾기 위해 이동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게 오브젝트 콜 내비게이션, 줄여서 오브젝트 내브라고 하는데,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델이 이 오브젝트 내비게이션이라는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학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존 방식에서는요. 그래서 강화학습, 레인포스먼트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미테이션, 슈퍼바이즈 러닝, 이제 기존의 이런 학습 방법론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해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인데, 굉장히 또 한 가지, 어떤 두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한계는 첫 번째로 학습을 하는 동안 이 객체, 그러니까 이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내가 보아야 되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클로즈드 셋. 여기 있는 데이터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물을 찾으러 가는데 이 물을 찾는 공간에서 학교의 연구실이다. 이 연구실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다면 다른 곳에선 잘 안 되지만 이 연구실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내비게이션이 잘한다. 이런 좀 한계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상업화한다고 했을 때 이 모델이, 이 AI가, 이 로봇이 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학습한 부분, 학습한 곳에서만 그게 작동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상품성, 프랙티컬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시뮬레이트 데이터. 네, 이렇게 실제화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 논문에서 이 저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이 제로샷 어프로치는 어떤 학습도 없이, 파인튜닝도 없이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 이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환경에서 주변의 단서만 갖고 타겟 오브젝트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죠. 네, 내가 사전에 학습을 하지 않은 곳에서도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제로샷 오브젝트 콜 내비게이션이라는 태스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제로샷 오브젝트 콜 내비게이션의 기존 연구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네, Chaos on Pasture, How to Not Train Your Dragon, ESC,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기존 연구가 있는데, 이 기존 연구를 얘기하기 앞서서 어떤 좀 배경 지식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Frontier Based Exploration 메소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제 로봇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 인지되는 환경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방법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정의는 이렇습니다. 내 맵에 탐지된 지형과 가보지 못한 지형 사이에 바운더리를 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움직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동해서 바운더리를 업데이트해 간다. 그래서 이 오른쪽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프론티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봇이 움직이게 되면은 처음 현재 내가 보이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옵스타클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옵스타클과 옵스타클 사이에는 이러한 지점들, 내가 아직 탐색해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야라는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러한 지점을 프론티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RBG로 이제 로봇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옵스타클을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옵스타클 사이의 이 중앙점, 이 미드 포인트를 내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제 저쪽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프론티어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어딘가를 이제 나아가고자, 이제 자율적으로 가고자 할 때, 내가 처음 보는 가고자 할 때 이렇게 옵스타클을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뎁스 기반으로 옵스타클을 정의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 이런 탐색된 프론티어 중에서 내가 다음 프론티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플래닝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제한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에이전트가 내가 저 프론티어로 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원하는 정보가 저 프론티어에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해서 그런 프론티어를 그리드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나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베이스드 익스플로레이션 메소드는 내가 처음 가보는 환경 속에서 이 뎁스 기반 정보를 이용해서
옵스타클을 구현하게 되고, 이 옵스타클 사이의 어떤 중간점, 이 미든 포인트를 프론티어로 정의해서 이 프론티어 사이의 경우수 중에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 프론티어를 선택해야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 같아 하는 점을 하나하나 선택해가면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티어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제로샷 오브젝트 골 내비게이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 클립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의 시뮬러티를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인데, 이 클립과 오픈 버커블리 오브젝트 디텍터, 어떠한 클래스, 카테고리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주어지는 텍스트 인베이딩과 가장 유사한 객체를 탐지하는 그런 디텍터인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타겟 오브젝트를 발견할 때까지 가까운 프론티어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저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가 만들어지면은 이 프론티어에서 내가 나아가는 프론티어가 지금 내가 탐지해야 되는 이 타겟 오브젝트를 발견할 때까지 이 가까운 프론티어를 탐색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C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타겟 오브젝트가 존재할 것 같은 프론티어를 구별하여 탐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론티어라고 하는 이런 지점들과 내가 지금 탐지되고 있는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을 텍스트로 표현해가지고 이 텍스트를 보았을 때 내가 어디 프론티어로 나아가야 되니? 라는 걸 LLM에 물어봐서 다음 프론티어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유틸입니다. 샘유틸 같은 경우는 버트를 이용해서 가까운 프론티어의 오브젝트 디텍션의 클래스 라벨을 인베딩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 매트리스를 구성해가지고 텍스트 인베딩을 구성하게 되면은 다음 프론티어를 선택하기 위해 타겟 오브젝트의 텍스트 인베딩, 어드 인베딩과 가장 가까울 것이다 라는 것을 비교를 해서 프론티어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멘틱 유틸리티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티어들의 후보들이 주어지게 되고 프라이어 매트리스가 주어지게 되면은 세멘틱 유틸을 통해서 지금 내 텍스트 인베딩과 가장 유사한 프론티어는 뭐 왼쪽이야. 그래서 왼쪽이라는 플래시가 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형식이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기존 연구를 좀 확인해 보았는데,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노벨한 방식으로 이거를 좀 구성해서 제안해서 개선해서 하는 그러한 모델을 소개를 합니다. 그것의 이름은 프로포절로 비전 랭귀지 프론티어 맵스 VLFM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은 노벨 인바이러먼트에서 언신 오브젝트, 보지 못한 오브젝트에 대해 타겟 드라이븐 세멘틱 내비게이션, 타겟이 있는 쪽으로 내비게이션을 하겠다, 그것을 제로샷으로 하겠다, 학습 없이 해내겠다 라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 아래의 그림으로 정리해 두었는데, 제가 이제 작성해 놓은 글을 보면 데이터 업저베이션, 이 로봇이 확인되는 이제 주변의 환경 정보, 이 업저베이션을 통해 탐색 중인 지형의 프론티어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아까처럼 프론티어를 구성해서 그 중에서 프론티어를 구별하는 것이죠. 이 VLFM, 이 비전 랭귀지 프론티어 맵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프론티어 맵을 준비하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밸류맵을 통해서 이거에 해당되는 가장 높은 값을 가진 프론티어 맵을 선택해서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죠. 베스트 프론티어, 여기로 가야겠다 라는 것을 가져가면서 내가 타겟으로 잡은 세만틱 타겟 오브젝트를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랭귀지 프론티어 맵은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 exploration, goal navigation,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일단 먼저 프론티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제자리에서 일단 돌면서 프론티어를 생성합니다. 프론티어 맵을 그리면서 obstacle는 현재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디인지 확인하고 밸류 맵을 생성합니다. 이 밸류 맵에 대한 소개는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 맵을 만들어내고, 엑스플레이션은 내가 지금 선택되는 프론티어에 따라서 로봇이 이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가면서 새롭게 계산되는 프론티어와 obstacle, 그 다음에 밸류 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밸류 맵에 따라 타겟 오브젝트가 존재할 만한 프론티어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골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론티어를, 이 타겟 오브젝트가 존재할 만한 프론티어로 계속 이동하다 보면 이 타겟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면은 이 페이지, 이 골 내비게이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보이게 됐으면 이 디텍트된 이 타겟 오브젝트 인스턴스에 가까운 지점으로 점점 이동하게 하게 되고, 충분히 가까워지면 정지를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는 처음에 돌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엑스플레이션은 그걸 기반으로 로봇이 점점 이동하면서 타겟 오브젝트가 존재할 만한 프론티어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프론티어와 밸류 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이제 타겟 오브젝트를 확인하게 되면 골 내비게이션 스텝으로 이동해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게 하게 하고, 가까워지면 정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제로샷 세멘틱 내비게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도록 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밸류 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프론티어 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봇의 옵저베이션이 이 뎁스와 오도메트를 활용해서 로봇이 마주한 옵스타클을 확인해서 탑다운 2D 맵을 확인하게 됩니다. 탑다운 맵이라는 것이 이제 위에서 바라본 형식이죠. 그래서 이 뎁스를 통해서 현재 이제 내 오도메트를 기반으로 내 위치를 이렇게 그려서 이제 맵을 따게 되고, 뎁스를 통해서 지금 보이는 옵스타클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네, 로봇이 바라보는 방향에 보이는 장애물을 기반으로 지도가 업데이트 되는 것이고, 옵스타클의 위치를 구별하기 위해서 뎁스 이미지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렇게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스타클을 구별하기 위해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있는 포인트들을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해가지고 점점 가깝게, 네, 이런 식으로 가깝게 해서 그럼 현재 보이는 포인트를 필터링해서 2D 그리드의 프로젝션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션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은 영역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는 영역인 것이고, 이런 것들 보이는 영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운더리, 내가 지금 본 영역과 보지 못했던 영역, 이 중간점을 미드 포인트로, 네, 이런데 미드 포인트로 잡아서 이런 미드 포인트가 바로 포텐셜 프론티어 웨이브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런 프론티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라고 만드는 것이 프론티어 웨이브 포인트 제너레이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론티어를 이제 계산했으면은 내가 어느 프론티어로 나아갈 것이냐를 먼저 어떤 기준과 밸류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세만틱 렐레번스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만틱 렐레번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타겟과 그리고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어떤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릴레이토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VLP는 비전과 랭귀지의 멀티 모달리티를 활용한 학습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학습해두어 사용하는 형식인데, 뭐 클립, 플립, 클립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미지가 존재하고 텍스트가 존재하면 이 이미지와 이 텍스트 세계 간의 연관성을 따지게 됩니다. 비전 랭귀지 모델이, 네, 이 모델 안에서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이 이미지를 이 피처 벡터로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랭귀지 모델, 이 세 개의 텍스트를 랭귀지 모델을 통해 이제 사전에 구했던 이 비전 피처와 똑같은 크기의 차원 벡터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이 벡터를 각각을 시밀러리티, 일반적으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캣과 도그라고 하는 이 텍스트 인비딩이 요 세 개 중에 얘가 제일 연관성이 가장 높다라고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밸류 맵을 만들어내는 이제 첫 번째 근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D 그리드 형태의 프론티어 맵, 이 논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이 밸류 맵은 뎁스 이미지와 오도메트리 옵저베이션을 이용해 탑다운 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VLP,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이 사용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탐색한 지역에서 타겟 오브젝트와 유사한 세멘틱 연관성을 맵 픽셀에 반영한다. 이것이 바로 세멘틱 밸류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로봇이 현재 앞에 보이는,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앞에 보이는 어떤 RGB 이미지가 존재할 텐데, 이 RGB 이미지와 내가 사전에 준비했던 타겟 오브젝트의 텍스트 인베이딩, 텍스트 피처와 이 RGB 이미지와 연관성을 따져가지고 매핑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앞에 만약 소파가 보인다. 내가 소파를 찾아야 돼요. 소파의 텍스트 필드와 소파가 보이는 이미지와 연관성을 따지면 굉장히 높은 스코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스코어를 이 맵 픽셀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네, 이
이 프론티어 맵을 통해서 만드는 이 뎁스 포인트 클라우드에 요 포인트 한 점점마다 내가 지금 계산한 이 세먼틱 밸류, 시밀러리티, 세먼틱 연관성을 매핑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내가 만약에 소파를 찾는다 하면 이 로봇이 여길 바라봤을 때는 여기는 굉장히 또 적은 픽셀, 적은 컴퓨터가 나타난 거죠. 얘가 바라본 이미지 속에는 소파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이쪽으로 바라보니까 점점점 잘 소파가 이쪽에 보이는 것 같아. 소파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이미지를 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맵을 통해 여러 프론티어를 평가하게 되고 가장 큰 밸류를 가진 프론티어를 이동하게 된다. 네, 프론티어가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다 만들어질 텐데 여기가 만약에 가장 프론티어가 높은 여기 프론티어가 가장 높은 밸류를 가졌으면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당 밸류에 대응되는 컨피던스 스코어를 추가하여 총 2채널로 밸류 맵을 만든다는 것인데 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만틱 밸류 스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로봇이 보이는 RGB 이미지와 타겟 오브젝트 텍스트 프롬프트 여기 두 개를 VLP 여기서는 블립 툴을 사용했네요. 이 블립 툴을 통해서 평가해서 이 만들어지는 이 스코어를 이 탑다운 밸류 맵 여기 뎁스로 만들어진 이 맵에 2D 맵에 매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만약에 베드라는 걸 찾는다. 베드라는 걸 찾을 때 여기는 이제 부엌처럼 보이죠. 부엌과 가까우니까 시뮬러티가 낮게 나오니까 이 뎁스에 해당하는 이 폰트 클라우드의 점을 값을 낮게 계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이제 점점 움직이게 되면은 제자리에 돌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쪽으로는 약간 좀 보이는 것 같아. 베드가 좀 보이는 것 같아. 네, 베드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베드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 이미지가 조금 연관성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지점은 좀 더 높은 값이 가지도록 만들게 밸류 맵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러한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했다고 해요. Seems like there is a target object head. 네, 베드가 들어가면 여기 안에 베드가 들어가겠죠. 일단 컴피던스 스코어인데 이 컴피던스 스코어를 만든 이유는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뎁스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코사인 시뮬러티를 이렇게 매핑하게 됐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새롭게 계산된 이제 시뮬러티가 존재하겠습니다. 이런 시뮬러티를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를 다 바로 이제 새롭게 매핑하는 것보다 좀 더 그 전에 있었던 이 픽셀들을 좀 더 반영해서 내가 그 전에 평가했던 이 시뮬러티와 현재 내가 새롭게 계산한 이 시뮬러티가 조금 더 중첩되게, 네, 그대로 이제 대체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좀 조화를 이뤄서 좀 가져가겠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컨피던스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임에 따라 픽셀이 오버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면 계속 내가 똑같은 이 픽셀을 보게 될 것인데 오버랩된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맞추어 바로 준비한 스코어가 바로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스코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옵티컬 액세스, 카메라가 바라보는 중심축으로부터 이 지점은 컨피던스 1로 준비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0이 되게 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공식이 이렇게 준비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옵티컬 액세스, 현재 이 중심축으로부터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점들의 픽셀의 각도죠. 이 각도. 그 다음에 이 세타 포브는 호라이즌 포브, 지금 이 포브를 볼 수 있는 각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는 중심 1, 이 픽셀들은 점점 멀어질수록 0에 가깝게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피던스 스코어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컨피던스 스코어를 이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메라가 돌게 되면서 이 컨피던스 스코어를 매번 옵티컬 액세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 변화되면 이 카메라가 움직임에 따라 옵티컬 액세스가 움직이게 되고, 옵티컬 액세스가 움직일 때마다 이 컨피던스 스코어가 새롭게 계산이 될 텐데, 그 새롭게 계산된 그 수식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값들과 좀 더 평균을 이뤄서 이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계산된 각 픽셀, 이 픽셀이 컨피던스는 포브가 움직일 때, 이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일 때 현재 옵티컬 액세스, 네, 요 지점에 이게 옵티컬 액세스였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서 만약에 옵티컬 액세스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기존 컨피던스, 요게 기존 컨피던스고, 기존 컨피던스고, 그다음에 이전 컨피던스, 내가 이렇게 움직인 컨피던스와 웨이트드 어베러지를 통해서 새로운 컨피던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피던스의 수식이 바로 오른쪽과 같습니다. 네, 새로운 컨피던스.
이거는 이제 여기 커런트 컴피던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틀었으면 이쪽으로 틀었을 때 계산된 컴피던스 스코어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는 내가 전에 움직이기 전에 계산한 컴피던스 스코어. 네, 이렇게 생겼겠죠. 약간 움직였으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이 겹치는 부분은 새롭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을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하고 이제 각 값을 더해서 나누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좀 더 중첩되게 표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옵티컬 액시스가 움직임에 따라 중복되는 지점을 바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의 값에 좀 보완해서, 평균적으로 보완해서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밸류 맵이 이제 바로 계산되게 되는 것이죠. 이 코사인 시뮬러티가 이제 바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피던스 맵을 통해서 이 세만틱 밸류를 결합해서 옵티컬 액시스 기준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고려해 밸류 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생성되는 것이 바로 밸류 맵의 수식입니다. 네, 보이실까요? 그래서 현재 컴피던스 스코어 준비가 되었고, 이전에 있었던 컴피던스 스코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전에 있었던 밸류 맵, 밸류 값, 이 밸류가 바로 이 시뮬러리티입니다. 이 뎁스에 대응되는 현재 새롭게 계산된 밸류 값. 그 다음에 이 밸류 커런트가 내가 움직였을 때 옵티컬 액시스 기준 눈에 보이는 픽셀들의 밸류, 그 밸류가 바로 코사인 시뮬러티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각각의 컴피던스 스코어를 곱해서 더하고 나누기는 컴피던스 스코어를 이제 각각 더해서 나눠줌으로써 이 밸류 맵이 좀 더 컴피던스 스코어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되게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맵이라는 게 카메라가 움직이면 여기 코사인 시뮬러티가 이미지당, 이 전체 픽셀당 하나의 시뮬러티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전에 내가 평가했던 이미지, 중첩되는 이 픽셀들이 존재하니까 여기를 컴피던스 스코어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컴피던스 스코어가 움직이면서 이 중첩되는 부분을 계산하게 되고, 그렇게 계산된 이 컴피던스를 밸류 맵, 이 코사인 시뮬러티 값, 이 이미지와 텍스트의 연관성에 대응되는 이 시뮬러티를 이제 같이 곱해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오버래핑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더 개선시키겠다라고 표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맵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 이걸 설명하는 그림이고요. 네, 첫 번째로 현재 기준으로 지금 이 로봇이 보이는 이 시야를 콘 모양으로 탑다운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컴피던스 채널이 생성이 되겠죠. 뎁스 이미지를 통해서 포분의 옵스타클을 반영해 수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원래는 이제 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텐데 옵스타클을 반영하면 이렇게 끊어지겠죠. 여기는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보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립 툴을 이용해 텍스트와 현재 이미지와의 연관성을 계산해서 세만틱 밸류 채널을 생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보시면 현재 바라보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연관성을 계산해서 이 분립을 이용해서 연관성을 계산하고, 이 연관성을 세만틱 밸류 채널, 이 각 포인트에 매핑되게 되는 이 시뮬러티를 매핑시키면 세만틱 밸류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면은 다음에 넘어왔을 때 이전 프레임의 컴피던스와 세만틱 밸류, 요거네요. 요거와 현재 채널, 이번 스텝에서 계산된 요렇게 나올 텐데, 요렇게 나오는 그 컴피던스와 세만틱 밸류 맵을 웨이트 데메러지를 하는 거죠. 그 전과 여기와 새롭게 계산된 걸 해서 밸류 맵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져서 밸류 맵이 만들어질 것이고, 컴피던스 스코어가 다시 계산되니까 그 컴피던스 스코어에 따라서 밸류 맵을 곱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0.4. 여기는 안 겹치니까 그대로 포함되는 거고, 여기는 좀 겹쳤으니까요. 겹쳤으니까 이 컴피던스 스코어의 이 값에 반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되는 식으로, 이 값이 움직이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밸류 맵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 마지막은 아닌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로봇이 타겟 오브젝트가 현재 눈앞에 보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맵을 만들었고, 밸류 맵을 만들어서 이 밸류 맵이 가장 높은 프론티어를 통해서 향하다 보면 이 타겟 오브젝트가 보이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멘틱 라벨을 갖춘 바운딩 박스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코코 클래스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탐지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욜로 V7을 이용하였고, 다른 모든 카테고리를 탐지하기 위해서 그라운딩 다이노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오픈 버커블리 오브젝트 틱터 랭귀지 입력을 기반으로 이미 오브젝트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디텍션을 번갈아 사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현재 로봇의 위치와 탐지된 물체가 가까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모바일 셈이라고 하는 다른 이제 모듈을 사용해서 세그멘테이션 모듈을 사용해서 컨투어를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타겟으로 하는 이 오브젝트, 이 세멘틱 클래스에 해당되는 이 객체를 이런 식으로 컨투어를 따게 되는 거죠. 외곽선을. 그래서 이 외곽선과 이 뎁스 이미지를 사용해서 가까워지면 스탑 사인과 함께 전체 파이프라인이 종료되는 것으로, 네, 이제 이 전체 파이프라인이 종료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론티어 맵을 만들어냈고, 이 프론티어 맵을 바탕으로 밸류 맵도 만들어냈으면 이 가장 높은 프론티어를 갖춘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동하는 기법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주어진 프론티어 웨이포인트 또는 타겟 오브젝트가 보이면 해당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하기 위해서 현재 웨이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해 각 스텝의 액션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한 스텝 쪼개면서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뭐 뒤로 갈지 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폴리시를 바로 포인트 골 내비게이션, 이 포인트 내비를 사용해서 이 폴리시를 사용해서 이제 액션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 내비는 되게 독특하게도 오직 비주얼, 이 눈앞에 보이는 이 RGB 이미지랑 오도메터의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이 RGB나 뭐 뎁스라고 하는 이런 비주얼 이미지와 현재 오도메터를 사용해서 해당 웨이포인트, 내가 가려고 하는 이 2D 좌표에 해당하는 웨이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는 태스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오브젝트 내비게이션, 저희가 하는 것이 특정 오브젝트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과 달리 이 포인트 내비게이션은 환경에 대한 세멘틱 언더스탠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뭐 문이 있는지 마루가 있는지 소파가 있는지 이러한 세멘틱 언더스탠딩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지오메트릭 언더스탠딩, 지금 눈앞에 막혀있다, 지금 여기는 갈 수가 없다, 여긴 뚫려있다, 이런 지오메트릭 언더스탠딩을 통해서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뎁스 이미지와 해당 웨이포인트에 대한 로봇의 상대적 거리와 방향, 이렇게만 이용해서 이 포인트 내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내비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가야 되는 이 프론티어 웨이포인트로 갈 수 있게끔 그런 폴리시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 내비 폴리시는 HM3D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게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계산한 이 RGB랑 포인트 클라우드죠. 포인트 클라우드의 RGB를 이제 추정시킨 건데, 이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포인트 네버 폴리시를 학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 네버 폴리시를 학습할 때 Variable Experience Rollout, 이 VER을 이용해서 이 Distributed Deep Reinforcement Learning로 학습을 해서 요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GPU 학습 속도를 향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걸 통해서 이 포인트 네버 폴리시를 학습했다. 네, 4개의 GPU를 사용했고 각각 64워커스, 2.5 빌리언 스텝, 대략 7일 정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자는 또 얘기하는 것이 이 웨이포인트 내비게이션이 이 포인트 내비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체가 가능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자는 이 리얼워드 데몬스트레이션, 실제로 배포할 때 포인트 내비 폴리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 내비를 소개한 이유는 빠르고 사용하기 쉬워서 소개했다고 합니다. 맵 기반 어프로치, 이런 프론티어 베이스드 익스플로레이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지점이 현재까지 탐색한 영역 밖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옵스타클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이제 로컬 패스를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좋다는 거죠. 같은 목표 지점에 탐색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했을 때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PI를 사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고,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제 포인트 내부 폴리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익스페리먼트 셋업입니다. 네, 익스페리먼털 셋업입니다. 네,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는지를 소개하는데요. 학습이라기보다는 좀 더 평가에 가까운 평가 데이터셋이죠. 네, 첫 번째는 페이스북 리서치의 헬비렛 시뮬레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시뮬레이터 공간상에서
세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셋 리얼 워드 인바이러먼트를 사용해서 이 3D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 평가했다고 합니다. 깁슨, HM3D, MP3D. 네, 이제 각 데이터셋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로봇을 뿌려놓고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매트릭으로는 두 가지를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석세스 레이트와 석세스 웨이티드 바이 인버스 패스 랭스. SR은 성공적으로 타겟 오브젝트를 찾은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느냐를 확인한 거고, SPL은 에이전트의 패스 효율성, 이제 좋은 패스로 이제 잘 가고 있는지 그런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 지점부터 타겟 오브젝트의 최단 경로의 길이를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에이전트가 이동한 에이전트의 패스 길이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최단 경로의 길이에 에이전트의 경로 길이를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 스코어가 클수록 좋은 거겠죠. 에이전트의 경로 길이가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네, 둘 다 높을수록 좋은 매트릭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비교를 위한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로샷 오브젝트 내비게이션의 서로 다른 소타 테크닉을 이제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COW, ESC, 샘율티스, 그 다음에 ZSON이라고 해서 이미지 네버 태스크인데, 이거는 이미지 네버는 타겟 장소의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와 유사한 그런 곳으로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얘는 이제 오브젝트의 어떤 클래스 카테고리를 주고 가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보고 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제로샷으로 기반으로 됐으니까 이것도 같이 평가를 해봤고, 기존의 슈퍼바이저드 메소드, 학습이 사전에 된 내비게이션 메소드와도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리절트입니다. 이 제로샷 오브젝트 내비게이션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평가 항목이 있을 때 첫 번째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습된 또는 제로샷으로 했던 이 메소드 대비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어서 이 오브젝트 레벨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학습이 된 모델들이고, 아래는 제로샷으로 이제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깁슨, HM3D, MP3D 이 데이터셋에 있어서 각 매트릭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학습된 것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몇 가지 더 한 개로 이제 저자가 좀 소개를 하는데, 이 VLFM 같은 거는 싱글 플로어, 그러니까 한 층, 다른 층을 못 가고 한 층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 중에서 HM3D와 MP3D는 이 계단을 통해 층을 옮겨 다녀야 되는 에피소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색해야 되는 이 지점이, 그래서 내가 지금 1층에 있으면 2층으로도 이동해야 되는 에피소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동하지 못하니까 VLFM이 좀 이런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오도메트리 옵저베이션에 Z좌표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층을 옮겨 다닐 때 이 탑다운 프론티어와 밸류맵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층을 옮겨 다니면 새롭게 이제 내가 위로 올라갔으면 위에 해당하는 프론티어 밸류맵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계단이 있는 에피소드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석세스 레이트가 이렇게 기존 방식이 더 잘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깁슨이 이 다른 두 데이터셋보다 좀 더 좋은 퀄리티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지가 좀 더 해석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깁슨은 이미지가 되게 퀄리티가 좋으니까 잘 되는 거고, 여기서는 조금 이미지가 좀 낮으니까 이 VLFP 블립 같은 모델이 해석하기 좀 어려웠다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해보았습니다. 이 밸류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에 이 새롭게 계산되는 이 시뮬러티 값을 어떻게 매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이제 웨이트드 에버리지죠. 이 논문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 컴피던스 스코어를 통해서 웨이트드 에버리지를 찾는다. 그러면 두 가지를 또 해보는 거죠. 그럼 그냥 이 컴피던스 스코어 사용하지 말고 직전 과거와 이 오버래핑 되는 픽사에서 직전 과거와 현재 값을 그냥 평균 내자. 이게 언웨이티드 어베러지고, 첫 번째는 리플레이스먼트.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값들을 그냥 밸류맵으로 쓰자 라고 했을 때 데이터셋을 보고 성능 평가를 보면 웨이트드 에버리지가 더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레이스먼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에버리지가 더 잘 되는데, 이 언웨이트드 어베러지랑 웨이트드 에버리지는 그렇게 또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피던스 스코어를 그래도 사용하는 게 아주 옵티컬 이 액세스로부터 이제 멀어지면은 이렇게 중적되게 하는 이 기능이 더 잘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디플로이먼트도 이 논문을 수행하는데, 스팔로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스팔로브를 사용했고, 이 포인트 네버 폴리시를 사용하지 않고, 비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PI를 사용했다고 설명드렸고, 뎁스 센싱의 한계로 뎁스가 이제 멀리까지는 잘 안 나왔던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뎁스를 보강하였고, 이 모델들을 돌리는 이 모델 러너는 이제 RTX 4090 이제 모바일 GPU가 탑재된 랩탑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이미지를 결과 비디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 프론티어 맵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프론티어 맵의 이 컴피던스 스코어와 세만틱 밸류를 이제 분립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까지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최적의 이 프론티어를 계속 찾아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속색이 이제 탐지가 된 거죠. 이 디텍션된 이 웨이브폰트를 어떻게 갈 것인가는 이제 포인트 내부 태스크를 통해서 수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5배 정도 배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뎁스를 통해서 프론티어 맵을 만들어내고 잘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비주얼 랭귀지 프론티어 맵을 제안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노벨 인바이러먼트에서 이 오브젝트 레벨 태스크를 제로샷으로 해결했다. 그 다음에 프론티어 웨이포인트 기반에서 이 비전 랭귀지 기반의 세만틱 리즈닝을 포함해 타겟 드레이븐 내비게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러 구조를 중에서 각 모듈, 그러니까 뭐 뎁스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시뮬러티를 계산하는 거, 이런 모듈들을 변화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정리를 합니다. 네, 퓨처 워크, 리미테이션으로 남긴 것도 존재합니다. 이 대상 객체가 로봇의 카메라의 높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카메라의 각도가 고정되어 있으니 밑에 있거나 위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밸류맵에는 타겟 오브젝트를 찾는 태스크에 대한 세만틱 인포메이션 정보만 남긴다. 그러니까 밸류맵에는 결국엔 내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 타겟에 대한 정보만 담겨있지 이 밸류맵을 다른 데서 활용은 바로 못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밸류맵을 처음에 내가 계산을 해두면 다른 곳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또 다시 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소파 짰다가 침대 찾으려고 하면 다시 밸류맵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비전 랭귀지 내비게이션, 이 자연어를 통해서 뭐 통신해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어가 자세히 요구된 상황,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아야 하는 것이 자연어가 이렇게 잘 작성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분립의 한계니까요. 이런 것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프롬프트 포뮬레이션, 좀 더 프롬프트를 좀 더 정제를 하고, 아니면 밸류맵을 디자인, 다시 한번 밸류맵을 다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엔 롱 호라이즌 플래닝과 멀티태스크 익스큐션, 다른 일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멀리서 바라봐가지고 지금은 그리드하게 쫓아가지만 좀 더 길게 플래닝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능한 방향으로 진화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저자는 남기면서 논문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